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뉴욕 증시 안에서의 거래량 크진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반등을 해주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와 헬스케어 섹터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벌써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날 맞이하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동반 상승을 해주면서 기분 좋은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지표들도 발표가 됐고요. 주요 이슈들도 있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장 막판에 반등한 만큼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16%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하루 전을 맞이를 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도 0.73%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의 출발을 모두 다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슈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술과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단 이번 주 거래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3.5일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현지 시간 24일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고요. 25일은 휴장을 하는 만큼 짧은 거래 속 혹시나 있을 불확실성 거래량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때 경제 지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4.7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정책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는 않다, 살짝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행기나 이렇게 큰 제품들을 나타내고 있는 내구재 주문 1.1% 역시나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공개가 됐죠. 6월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만큼 산타가 선물을 줄지, 산타랠리가 올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산타랠리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요. 일단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낙에 따르면 1969년 이후 통계를 보면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1.3%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5거래일의 시작, 그러니까 산타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현지 시간 24일,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월 중순 이후 미국 주식은 1년 중 두 번째로 강한 상승기를 맞이한다. 대선 연도에는 12월 상승 가능성이 83%다라는 긍정적인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이로써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 그대로 해준 전문가가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시장 기술가가 되겠는데요. 시장의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올 것이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산타의 선물이 뉴욕 증시에도 주어질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정말로 올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최근에 미국의 12월 FOMC 충격으로 급등했던 빅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고 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만큼 이 빅스 지수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면 시장에 불안감이 많다라는 뜻으로 산타랠리 강하게 기대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 빅스 지수 안정세를 찾고 있기는 합니다. 20 수준을 올라섰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추세 밟아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아마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내려오는 듯 했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4.55%는 계속 웃도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장중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기술주가 대체로 좋았습니다. 빅테크에 정말 강한 쨍한 초록색이 띄어져 있죠. 테슬라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도 상승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마감을 했죠. 그리고 기술
주 외에 헬스케어 섹터에도 꽤 많은 초록불 상승불들이 켜져 있는데요. 빅테크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이슈입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어벨과 자물쇠 관련된 제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아마존이 이미 이 분야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한번 발을 들여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주가 대체로 다 강했는데 그 강세 속에서 엔비디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조정 국면은 완연히 탈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메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스마트 글라스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한다라면서 AI 관련된 접목 제품에 대한 그런 강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12월 FOMC 충격 이후 다른 기술주가 반등할 때 테슬라 유독 부진했는데 밤 사이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M7 종목들의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애플 상승폭을 장 막판에 조금 더 키우면서 0.34%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 내림세로 결국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3%대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아마존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도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파벳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종가 1.56%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와 테슬라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죠. 메타가 2.5% 강세, 그리고 테슬라도 밤사이 올랐는데 2.42%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섹터만 히트맵에서 제가 따로 떼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슈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UBS가 AI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목표가를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AMD는 로젠블렛 증권이 AI 성장 가능성이 많다면서 2025년 톱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퀄컴은 누비아를 인수 이후 촉발된 암과의 법적 분쟁에서 판정승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입니다. 유일하게 반도체 섹터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이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브로드컴 강세 흐름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41%대의 상승률인데요. 밤 사이에도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주죠. AMD가 되겠습니다. 4.55%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퀄컴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퀄컴의 주가는 3.53%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주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7%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지난 5거래일 동안 18%의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주도 살펴봐야겠죠. 히트맵에서 헬스케어주도 대체로 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먼저 헬스케어 안에서의 대장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미 FDA가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이 젯바운드에 대해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강한 상승세로 반응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에 사실 시총 1,000억 달러가 증발을 했었는데요. 밤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CEO 피살과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감에 최근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왔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또 밤사이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비롯한 다른 보험주까지 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관련주 종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입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상승폭이 적었지만 계속해서 키워가더니 3.71%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죠. 다음 특징주 노보노디스크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4%대의 상승률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헬스케어 관련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1.23%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몇 가지만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슈 있는 종목인데요. 월마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체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면 소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소비주 월마트를 비롯한 다른 소비 관련주도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스트래테지 개장 전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편입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일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도 장중에 포착이 됐는데 종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혼다모터가 되겠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공식화했죠. 세계 3위의 자동차 공룡 탄생을 예고했는데 과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혼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는 월마트입니다. 장 초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면서 2%대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래도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팔란티어 0.17%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테지는 다만 회복에는 실패했네요. 8%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혼다모터스입니다. 밤사이에 무려 12%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산타랠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2년물 국채금리 소폭 올랐습니다. 4.342%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4.591%까지 올라오면서 4.6%에 육박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국제유가와 국제금값입니다. 국제유가 소폭 오름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장중에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죠. 달러 강세와 또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조금은 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내림세였는데요. 달러 강세가 역시나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금리 상승도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뉴욕 증시의 이번 주 출발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과연 밤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일은 크리스마스고 이제 연말 이후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주목해볼 탑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가의 의견들 종합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늘려가는 분위기가 나왔었죠. 다만 8%로는 이 산타랠리 기간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최근 연준의 정책 기조 불확실성, 특히 2025년 덜 비둘기파적인 전망 이후에 미국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최근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보여왔고요. 연초 고점에서 급격하게 밀린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퍼 샌들러의 한 수석 마켓 기술 분석가는 이 시장의 주요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산타랠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 정도 하락하는 동안 이 50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해뒀다라고 강조하면서 새해를 앞두고 산타랠리 기간 동안 하락은 되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연말 이 저점을 기회로 삼아서 내년에 기대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밤 나온 월가의 선호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입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주를 함께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KBW 은행지수는 2005년 11월 고점 대비 10% 하락한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과 인수합병, 또 IPO와 대출 확대 등 성장 기대 요인들이 많은 만큼 최근 은행주 부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주가 팬데믹 이전에는 PER이 12배에서 14배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1배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S&P 500 안에서 역사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몇 안 남은 섹터라고 은행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으로 놓고 보자면 인수합병과 IPO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웰스파고를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주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과 함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탈렌 에너지와 같은 종목이 내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핵 발전소와 가스 발전 자산이 데이터 센터에 크게 필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해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죠. 비스트라는 올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S&P 500에서 팔란티어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한 종목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텔레이션은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S&P 500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탈렌 에너지도 올해 주가가 이미 3배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는 현재 상승 랠리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확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될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저희 이데일리도 이번에 또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를 직접 모시고 내년에 대한 월가 전망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빅테크 안에서 가장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이번 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간밤에 발표됐던 지표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11월 내구재 주문이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 초반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도는 104.7로 집계가 됐죠.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한 예상치가 113.2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는 112.9였는데 이 모든 예상치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예상 밖으로 하락한 건데요. 이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나 피턴스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2월 소비자들은 미래 사업 상황과 소득에 대해서 덜 낙관적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월과 11월에는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다소 비관적으로 돌아섰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시간 대학 여론조사에서도 미래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소비자들은 오히려 내구재를 구매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됐던 미국의 내구재 주문은 되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구재 주문은 말 그대로 한 번 물건을 구입하면 3년 이상 사용하는 자동차나 컴퓨터,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주문을 집계한 데이터인데요. 이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의 11월 내고재 주문은 1.1% 줄어서 지난 6월 이후 전월비 기준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직전월 0.8%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 감소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됐고요. 지난 4개월 가운데 3개월 부진이 이어졌던 운송장비 부문의 하락이 11월에는 특히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13%가 제조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제조업 동향은 보통 미국 경기와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죠. 근데 이러한 내고재 주문은 그 제조업 안에서의 또 주요 지표로 작용이 되는 만큼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부진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되려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은 전월 대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과 관세 정책을 이어가면서 이 중국의 유럽 전기차 수출이 주춤해지는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11월 유럽 안에 등록된 중국의 전기차가 최종적으로는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 직전월인 10월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올해 3월 이후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의 관세 10% 외에 추가로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유럽은 10월 말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했다라는 결과와 함께 추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세율이 가장 높은 건 중국 국유 회사인 SAIC로 총 45%에 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의 차량은 11월 들어서는 1년 전보다 등록이 58%나 감소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BYD 같은 경우는 11월 유럽 전역에서 등록된 차량이 2배 이상 늘어난 4,700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전 세계 전기차 수출은 11월에 전년 대비는 되려 19% 줄어가면서 실제로 시장 안에서도 이 전기차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등록이 11월에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 유럽 회원국이 아니어서 추가 관세를 채택하지 않은 영국 같은 경우는 되려 중국산 전기차 등록이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고요. 그 가운데 테슬라는 올해 4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올 4분기 테슬라 인도량은 51만 5천 대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월가 전망치를 소폭 웃돈 것이기도 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6%나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보다도 다른 쪽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되려 부각받고 있는 부분이 이번 4분기의 긍정적인 인도량과는 주가의 연동성이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중국산의 점유율은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점유율은 되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조가 확인이 된 만큼 앞으로의 실적 상황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테슬라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 도전장을 내민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될 텐데요.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공식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기업이 몸을 합치게 되면은 테슬라보다도 더 몸집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완성차 업계에 전반적인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 시장의 꼼꼼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회사가 오는 2026년 지주사를 설립하고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사가 통합하게 되면 글로벌 판매량 800만 대를 넘어서는 세계 3위의 완성차 그룹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일단 26년 8월 지주사를 설립하고 설립과 동시에 도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세부 사항을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통합하게 되면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나 중국 업체에 맞설 수 있는 만큼 엄청난 매출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완성차 업계 안에서의 판도의 흐름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추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 하락한 94,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만 달러의 지지 라인이 한번 깨지고 나자 9만 달러 초반까지 가격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이렇게 저점에서 올해 연말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일지 연휴 이후의 상황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본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 머스노우 5 시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를 공식화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인 시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도 같이 해보시죠. 일단 합병이 공식화가 됐습니다. 내년 합병을 목표로 본격 협상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지주회사 하나를 설립한 후에 각각의 회사를 산하에 두는 이런 자회사 형태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6월 최종 합의를 거쳐서 8월에 지주사를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주사 상장 이후 자회사가 되는 혼다와 닛산의 경우 이런 개별 주식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통합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닛산의 경영 상황이 좋지는 않죠. 이런 경영 재건이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3위의 자동차 공룡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지금 일본에서는 혼다와 닛산이 2위, 3위의 자동차 업체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7, 8위에 있고 그리고 닛산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쓰비시 저 아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단숨에 3위의 세계 자동차 회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미쓰비시의 합류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닛산이 최대 주주인 만큼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데요. 이 합류 여부는 내년 1월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세계 3위 자동차 공룡이 되는 만큼 그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혼다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영 통합 후 매출액 3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277조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으로는 3조 엔, 약 27조 원 이상의 그런 회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혼다와 닛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자동차 시장 구조 급변 속 중국 업체들의 약진 때문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약진을 하고 있다 보니 일본 업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비아디, 중국 업체죠. 비아디와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일본 업체들이 누렸던 고품질 제조업체의 지위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품질 제조업체의 지위가 사라지면서 경영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는데요. 닛산은 경영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 9,000개를 감소했고 또 생산 능력도 축소시키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었죠. 또한 연간 이익 전망치도 7%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요. 무려 70%나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다가 닛산보다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만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완전히 경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고자 서로 힘을 합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오판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던 닛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있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정말 시너지가 얼만큼 나올지도 중요하겠죠. 강한 시너지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업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닛산과 혼다, 텃밭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미국과 중국에서 보시다시피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닛산은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텃밭이 다르다 보니까 두 회사가 합병이 됐을 때는 하나의 큰 묶음 안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고요. 또한 판매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플랫폼을 공유하고 또 연구 개발 기능까지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차 또는 전기차와 같은 시장이 지금 요구하는 분야, 그러니까 트렌드로 나아가는 분야에서 상호 보완하면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는 그런 업계의 시각도 있죠. 이렇게 강한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강력한 라이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일단 닛산과 혼다 최근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더라도 브랜드 파워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브랜드 파워와 함께 전기차의 강점을 갖고 있는 닛산,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갖고 있는 혼다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면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의 현대차와 기아와 맞붙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벌 또 한 곳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도요타와 테슬라, 신흥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는 현대 기아로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에 유리한 면이 일본에 있는데요. 엔저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현대차와 기아도 분명 긴장할 필요는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 일본차가 약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의 품질을 높여서 승부를 보고 또 미국에서는 각종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서 맞서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가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업계 시각도 있습니다. 합병 효과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강한 시너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삼성증권의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링겔만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링겔만 효과란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집단적 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혼자 각계 전투,
혼다와 닛산이 할 경우에는 더욱더 힘을 들여서 달려나갔겠지만 이제 합병을 한 이후 한시름 덜으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2020년 7월 합병에서 탄생했던 스텔란티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스텔란티스의 합병 전 글로벌 판매량은 800만 대였는데 이 합병 이후 작년 글로벌 판매량이 610만 대로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혼다와 닛산도 무조건 승리하는 조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오히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구조 조정의 모습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져 있었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를 살펴보면요. 시장은 이 합병 공식화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혼다 자동차의 ADR이 되겠습니다. 지금 12.73% 아주 강한 상승세로 공식화 발표를 반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혼다 자동차와 닛산 자동차입니다. 어제 기준인데 지금 혼다 자동차 3.82% 강세로 어제장 마감했고요. 닛산도 1.58%의 강세로 어제장 마감을 했죠. 전반적으로 다 시장은 합병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정말 링겔만 효과가 나타날지 아닐지, 강한 시너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스텔란티스의 사례처럼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죠.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 긴장할 것 같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사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판 붙어볼 텨라며 지금 혼다와 닛산이 힘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말 붙어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타클로스는 주식시장에도 선물을 줄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입니다. 우리가 산타랠리 하지만 산타랠리를 논할 수 있는 것조차 상당히 기쁜 시장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산타랠리를 논할 수조차 없는, 국장에서는 지금 산타랠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다 새가 날개가 찢어졌는데 그 새가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지, 여기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는 적이죠. 꿈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것은 잘 나가고 있는 증시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증시에나 찾아올 정도로 한가하시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산타랠리의 그 어떤 근간은 무엇인가? 진짜 이 산타랠리라는 게 어떤 원리에서 작동되는 것인지. 그 산타랠리라는 말도 사실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지금 그 만들어낸 분이 언론사의 수장이십니다. 근데 그 만들어낸 게 아주 뭐 빼빼로데이처럼 약간 산타클로스가 오는 시즌만 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죠. 그냥 그 뭐냐면은 빼빼로데이 하면은 뭔가 빼빼로를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빼빼로 실제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기분이 그렇잖아요. 나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빼빼로데이는 혹시 빼빼로가 많이 남아가지고 나한테도 빼빼로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잖아요. 산타 랠리도 똑같잖아요. 뭐 산타 랠리가 굳이 이게 매년 오는 것도 아닌데 매년 그냥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야 산타 랠리가 올 것 같은데 약간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에 뭔가 아무리 언론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뭔가 이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게 또 더 작동이 강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 연결고리가 있는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례적으로 매년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 산타렐리가 그냥 언론에 나오는 그 단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관성이 강해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장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장은 뭐 조사한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사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있으면 뭐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조사한 자료가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일단 4대 지수. 4대 지수를 지금 넣어놨죠. 4대 지수 어디 갔어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 있네, 이게. 자, 이게 FTSE 100이죠. 요 지금 FTS가 런던 증권 거래소의 100개 종목, 상위 100개 종목, 중요한 종목들을 합쳐놓은 거죠. MSCI는 모건 스탠리, 우리가 맨날 뭐 선진국 지수 편입 시도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거 모건 스탠리 지수잖아요. 모건 스탠리 지수 중에 월드 세계 지수.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뭐 여기만 투자하고 그냥 자다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돼서 일어났는데 그냥 올라있다는 S&P 500 무슨 뭐 기술적인 무슨 기교를 부르니 뭐 재무 분석이니 그런 거 다 뒤집어 봐야 가만히 S&P 500 넣고 있는 사람 못 이긴다고 했던 그 대표적인 미국의 지수 S&P 500.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의 50. 이 지금 유로존 지역의 상위 50개 우량지수. 유로존에서 영국이 빠져버렸으니까 혼자 영국 빼고 나머지 유럽의 대부분 나라의 50개 우량지수. 그러니까 이게 다우존스 30에 약간 비견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중요한 지수들 요거를 31년 통계를 냈습니다. 그렇죠? 31년 통계를 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랑 대비되는 얘기도 있잖아요. 마크 누구죠? 그 얘기했잖아요. 뭐 1월 달에는 뭐가 있고 2월 달에는 뭐가 있고 3월 달에는 뭐가 있고 4월 달에는 다 핑계가 있어. 그래서 그럼 12개월 동안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달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반어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어차피 매달 무슨 문제나 위기는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달을 고르기가 힘들다.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투자해라. 안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우리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제 얘기한 대로. 경제가 좋았던 적은 아무도 지금 100살을 사신 분도 한 1년이라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 보세요. 뉴스에서. 한 번도 없다니까요. 경기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그 산타렐리가 있나 보면 있습니다. 지금 저 4대 지수를 31년 평균을 냈는데 가장 강했던 달이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타렐리가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낸 그냥 허상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31년치로.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게 4월하고 11월이에요. 4월하고 11월 달에 확률적으로는 4월과 11월 달 이때 주식 투자, 이 초반에 주식을 갖고 있다가 말에 팔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럼 이 12월 달에는 왜 이렇게 됐는가? 산타렐리 하지만 이게 뭐 진짜 산타가 오는 건 아니고 이런 이론이에요.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휴가철이래요. 휴가철. 왜냐면 이게 벌써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다 휴가를 떠나요. 아니 당연히 휴가를 떠나죠. 미국 시장도 내일 반장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짬되는 펀드 매니저들은 다 휴가 내고 다 벌써 갔어요. 벌써 따뜻한 나라로 갔다고요. 오키나와나 뭐 이런 데 다 갔어. 하와이로. 다 놀러가고 일을 안 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 이미 여기 성과를 많이 거둬왔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브로드콤을 왕창 벌었으면은 이익 실현을 끊고 휴가를 가지. 누가 거기서 매매를 더 하다가 만약에 수익 3, 4% 까먹을 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휴가를 가죠. 미국 증시는 지금 워낙에 지금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 초에 뭐 펀드 매니저 수익이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자리로. 그리고 그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인사이동이 있어요. 이제 내가 마무리하고 나갈 펀드에다가 분탕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매매를 해가지고 종목 다 갈아치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매를 안 해요. 이미 다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가장 약한 달이 12월 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다 휴가를 떠났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는 뭐냐? 개인 투자자의 의지는 뭐겠어요? 물론 펀드 매니저도 일상에 돌아오면 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머니겠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의 그 잡이고 개인 소비자들은 그거죠. 크리스마스랑 연말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휴가, 더 좋은 선물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분위기도 좋고 이런 상황 때문에 강력하게 주식시장을 올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기관들이 없으니까 무슨 공매도의 벽도 없고 이 지금 기관 투자들이 미익 실현하는 그 뭐 매도의 실현도 없고 하니까 개인 투자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상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석하는 거. 그 31년치가 12월 달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산타랠리가 아니라 그렇죠? 산타랠리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당연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좋지만 12월 달이라는 그 특성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달. 4월 달은 왜 강하냐? 여러분들 배당금 언제 들어와요? 주주총회가 열리고 연초에 그다음에 한 4월 달 되면은 우편으로 집에 날라옵니다. 배당금이 날라와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대부분 환급을 받죠. 세금 환급을 받아요. 국세청에서. 우리나라는 국세청에 해당되지만. 자, 그 세금 환급도 받고 배당금을 받아서 돈이 생각지 않은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재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달의 성과가 좋다. 그래서 12월 달과 4월 달의 그 달의 특성에 따른 부분이 이게 무슨 벚꽃 랠리, 이거는 산타클로스 랠리,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벚꽃 랠리, 산타클로스 랠리가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언론에서 나오는 야 벚꽃 랠리가 정말 왔으면 좋겠어 하다가 맨날 안 와버리고 혹은 벚꽃이 하루만 폈다가 져버리고 산타클로스가 굴뚝 들어오다가 나가버리고 그렇죠? 근데 얘네는 진짜로 벚꽃이 활짝 피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주시장에 선물을 주는 것 같이 실제로 랠리가 일주일 이상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그럼 가장 어려운 달 또 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4월 달, 11월 달이 좋고 가장 안 좋은 달은 여기 6월 달이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8, 9예요. 그렇죠? 6, 8, 9가 꼴찌에서 1, 2, 3입니다. 근데 6, 8, 9가 다 썸머예요. 여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12월 달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12월 달에는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이미 내년도 인사이동을 그 예정해 두고 이미 다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게 정해졌어. 이미 내년에 난 다른 부서로 가요. 이 펀드들, 이 펀드 주식형 펀드 이제 그만두고 다른 펀드 운영하러 간다는 게 이미 정해져서 공지가 붙어 있어, 회사에. 그거랑 지금 똑같은데 이거는 완전 떠나는 게 아니라 휴가를 떠나요. 휴가를. 이거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떠났는데 연말연시 분위기가 아닌 거죠. 이 여름은.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하는데 리스크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투자자들도 같이 휴가를 떠나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연말에는 기관 투자들이 그 벗어난 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이 여름에는 이 중간이기 때문에 연중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건 기관 투자자건 다들 유동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 다 하고 싶지 않죠. 다 휴가를 떠나고 거래량도 적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누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6, 8, 9에서 가장 안 좋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5월 달에. 5월 달은 그나마 괜찮잖아요. 5월 달에 주식을 다 팔고 휴가를 떠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빨리 여름 들어가기 전에 휴가 계획 잡아놓고 빨리 팔고 휴가 계획을 잡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여기서 휴가 안 가고 집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만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산타랠리와 벚꽃 랠리의 근간. 미국과 유럽장은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고 12월 달은 79%의 성장 빈도로 평균에 대비해서 무려 2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자, 산타랠리는 실제한다. 그 다음 4월이죠. 예, 지나가겠습니다. 산타랠리와 벚꽃 랠리는 미국 유럽장에서는 근간이 있는 것이다. 자, 컨퍼런스 보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급락했다. 자, 여기서 또 혼란이 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뭐가 발표가 됐습니까?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죠. 우리가 ISM, 무슨 S&P, 거기에서 뭐 제조업, 비제조업에 그 종사하고 계시는 구매 공급 관리 임원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터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고 이 가게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두 개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랑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ISM, S&P 혹은 이제 그 연준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뉴욕 스테이트 그 지수, 뉴욕 연준 스테이트 지수, 무슨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그다음 시카고 PMI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요 컨퍼런스 보드랑 요 두 개가 차이가 갑자기 확 나서 지금 헷갈려 버리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급등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컨퍼런스 보드 미국 소비자 지수가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뭐지? 소비자들이 이게 완전히 표본이 달라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표본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응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편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바꾼 것도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우편 안 받아버리거든요.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그나마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까 그걸 바꾼 것도 그 하나의 방식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옛날에 비해서 응답률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표본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요 지금 지표에 중요한 차이들도 있죠. 미시간 대학교는 더 이상 1년 후에 너네 어떨 것 같아를 물어보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는 6개월 후에 어떨 것 같아를 물어봐요. 더 주기가 짧죠. 변동성이 더 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뭐에 약하냐? 이 정치적인 지형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취임이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그 예전에 미시간 대학교 그 해리스 저기 트럼프 돌입하기 직전의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소비 심리가 확 올라가서 이거 해리스한테 유리한 거 아니나 했더니 공화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지표가 늦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가장 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이에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평생 관심 없이 살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대선에서 떨어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지금 당선인이 지금 취임을 하니까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살아나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소비 심리가 완전 죽어요. 지금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은 이거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공화당 지지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트럼프가 취임한다니까. 그래서 막 설문조사가 왔는데 막 기분 좋게 나 소비에 질릴 거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딱 외식하려고 왔더니 수중에 돈이 없네? 그럼 외식을 안 해버려. 그럼 이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출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기대 지수를 쓰는 거거든요. 나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6개월의 기대 지수를 쓰는 거죠. 기대한다고 써놓고 소비를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측값이 115.9인데 104.7로 왕창 떨어졌습니다. 지금 1월 달 또 매달 나오니까요. 105.2로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35일 남았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려 이만큼이 지금 자,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너무 튀었죠. 이 지표가 너무 튀었어요. 이게 매달 6개월 내다보는 지표라고는 하지만 매달 발표되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도 계속 낮은 수치로 된다면 이게 아마 블랙스완일 거예요. 튀는 지표일 거예요. 자, 그래서 111.7에서 갑자기 10포인트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예상치 상해 2번 났다 예상치 하해가 나버렸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소비자 심리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자,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묻고 이 미래의 기대 지수를 묻는데 이 104.70을 기록하게 된 가장 큰 거는 지금 현황이 아니에요. 보면 지금 현재 지수죠. 프레센트가 현재죠. 익스펙테이션이 기대고 현재는 별로 안 꺾였는데 6개월 후가 왕창 꺾였어요. 그래서 그 평균이 요 헤드라인 지표를 깎아먹은 거죠. 104.70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폭락을 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폭락한 지역이 여기 나옵니다. 마운틴하고 뉴 잉글랜드. 근데 뉴 잉글랜드가 69.70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거 지금? 이 69.70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100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뉴 잉글랜드가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해리스가 워낙에 후보가 약해가지고 여기서도 트럼프한테 많이 뺏겨버렸지만 여기는 대부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다 모여 있고요. 도시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50개 지역주 말고 13개 지역주일 때 13개 지역주 중에 하나였던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여기서 확 죽어버린 게 다른 지역에서 는 거를 요거를 상쇄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약점이에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의 약점. 이 고소득층과 이 민주당 지지세, 그러니까 이게 한 달마다 조사가 되고 6개월 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향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니 그 상품도 나왔다며요. 크루즈를 타고 4년 동안 여행하는 상품이 나왔어요. 트럼프 보기 싫은 사람들은 우리 크루즈 회사에 오셔서 이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4년 동안 하세요. 이것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극지지자들은 아예 보기조차 싫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 지수가 왕창 6개월 후에 난 소비 안 할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비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한다. 나 고용 잘 취직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단지 이런 거는 지금 있죠. 이게 고용에 관련된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런 것도 물어봐요. 지금 현재 가계 상황이 어떠니? 그리고 너 어떻게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니? 어쨌든 그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용에 관련된 건 늘어나고 있다. 요게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 거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좋게 나왔는데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는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1개월이랑 6개월이랑 차이도 있고 두 개가 다 응답률이 떨어지고 정치적인 트렌드에 너무 많이 변하고 그런 정치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설문조사는 내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지만 실제 소비랑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 소비 지출이라던가 이런 항목들을 같이 병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선행지표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향후 6개월, 1년의 기대지수를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저거는 단순히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말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산타클로스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한 줄 매드평입니다. 결국에 그럼 뭡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자, 12월 증시 산타냐 사탄이냐는 결국 뭔가 개인의 의지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국내 시장에 산타는 오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왔습니다. 어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덕분에 양대 지수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을 했고요. 1%가 넘는 지수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2,442선까지, 코스닥은 679선까지 오름폭을 보였고요. 사흘 만에 반가운 반등이었는데 특히 이날장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보이면서 여러 대형주들 위주로의 수급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율은 장중에 1,453.9원까지 뛰어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워낙 또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붙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조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칠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상위 3위권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이날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매수 흐름으로 대응을 해줬고 기관 쪽에서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기존의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을 향한 러브콜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섹터와 흐름단에서의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 함께 시간의 이슈로 점검해본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그룹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를 만났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종목에 선반영된 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룹주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장에서 신세계 INC 상한가, 신세계 푸드는 2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탄력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뗄 수 있을지는 오늘장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개별주 이슈와 함께 오름폭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이 독일 기업과 함께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삼천당제약의 자회사인 옵투스제약까지 두 종목이 모두 상한가에 들어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시간의 이슈로 함께 확인을 해봤었죠. 오픈 AI가 O3를 출시했다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날장에서는 CES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동일한 이슈로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어제 오름폭을 보였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미국 주식의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반영이 깊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오름폭을 보이면 국내 증시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요. 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해당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서는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가 두 자릿수 이상 오름폭을 보이면서 어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다만 오늘 새벽에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아이온큐가 7% 정도 그리고 퀀텀 컴퓨팅은 대략 3% 반등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서 오늘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큰 폭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모두 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에 일단 반도체 안에서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요. 또 여기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HBM4 좀 만들어달라라는 공급 요청을 했다고 하죠. 이 HBM3E를 놓고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HBM4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꽤나 큰 만큼 다시 한번 그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어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시간의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에서 상하가 갔던 종목들 두 종목 모두 같은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풍산그룹주 오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초청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최근에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기업들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SN그룹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선정이 됐었죠. 오늘 동일한 이슈입니다만 다른 그룹주 안으로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함께 또 트럼프와 엮여서 주목을 해볼 이슈, 최근에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조선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항만법과 관련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선 관련주들에게는 추가적인 이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로 일본 측에 완전히 밀린 이후에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건조된 배의 점유율이 전 세계 기준으로는 0.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조선업에서는 손을 뗀 모습이 바로 미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이쪽을 놓고 트럼프가 키워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새로운 액트, 법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 10년 이내로 250척까지 확대한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직후 이후 바로 우리나라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은 한국 쪽으로부터 조선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선 관련주들의 엄청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되겠죠. 일단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륙 양유함 절반 이상이 보수와 정비가 필요할 만큼 노후화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미국의 조선업인데 그런 부분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통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미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선업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종목들 잘 추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증시가 열리지만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가장 큰 빅 이슈 아마도 증시 안에서는 CES 2025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CES의 공식적인 포스터 함께 가지고 왔는데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인공지능을 최대 화두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CES 2025 키워드에 새롭게 두 가지의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과 에너지 전환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워낙 많은 만큼 해당 이슈를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AI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CES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들이나 솔루션들을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AI 최적 데이터 센터를 CES를 통해서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참가하는 기업들과 그 안에서의 새로운 기술 발표 소식들 점검을 같이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와 일정들도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쪽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조사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조사 이후에 트럼프가 어차피 취임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분기 인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1만 5천 대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는 6% 증가하는 폭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바클레이스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주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같이 나온 만큼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가장 큰 이슈로는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되겠습니다. 세계 3위 업체로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년 8월에 지주사를 설립한다라고 하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테슬라나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에 맞설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죠. 자, 내일은 휴장에 들어갑니다. 30일도 증시 마지막 날로 확인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산타랠리가 우리 국내 증시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일단 3대 주요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의 출발이 좋은데요. 3대 주요 지수 다우 지수의 상승률은 조금 적었습니다. 0.16%였지만 나스닥이 1%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73%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와 헬스케어주가 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들 대체로 다 오르는 가운데 테슬라도 이제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2.2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이날 나왔던 경제 지표 좀 부진했습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4.7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그만큼 1월에 있을 새 행정부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향후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죠. 24일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게 되고요. 25일 휴장인 만큼 이번 주는 3.5 거래일로 거래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산타랠리 올지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통계상 사실 이런 시기에는 강세를 보이는 게 뉴욕 증시였는데요. 마지막 5거래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24일부터 그리고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 평균 1.3%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12월 중순 이후가 미국 주식이 1년 중 두 번째로 가장 강한 상승기를
맞이하는 시기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전문가의 말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산타랠리가 있을지 목요일 날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의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기술주 안에서도 반도체주가 대체로 다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M7도 대체로 올랐지만 그 가운데 헬스케어도 초록색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히트맵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가 있겠는데 빅테크의 이슈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빅테크의 흐름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사이에는 0.31%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한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어벨 그리고 자물쇠 관련된 그런 그런 아이템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엔비디아 반도체주 강세 속에서 3%대로 상승률 유독 컸습니다. 조정 국면 이로써 계속해서 탈출해 나가고 있는 과정, 탈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메타도 밤사이에 2.5%가량 올랐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르면 내년 초 스마트 글라스에 디스플레이가 추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메타가 계속해서 제품들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 드디어 12월 FOMC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2%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반도체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만 히트맵에서 똑 떼어와봤는데요. 대체로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UBS가 AI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며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요. AMD는 로젠블렛이 토픽으로 꼽았고 퀄컴도 암고와의 소송에서 판정승을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부진한 가이던스를 공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의미한 반등 없이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슈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몇 개만 함께 보시죠. 일단 월마트를 비롯한 소비주가 월요일장에서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지갑을 닫게 되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니까 소비주에 먼저 반응이 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개장 전 이날부터 팔런티어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됐는데요. 그간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에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팔런티어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나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강보한 마감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8%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혼다 모터스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ADR이 되겠는데요. 지금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공식화했죠. 세계 3위 자동차 회사 탄생을 예고하면서 혼다 주식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12%대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년에 또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원자력 관련주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원전주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올해 연중 차트가 되겠는데요. 모두 98%, 269%, 204% 등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올해 나타냈는데 내년에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구겐하임 증권은 빅테크가 AI 규모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지 아직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전력 관련된 그런 주식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에 데이터 센터와 더 많은 계약을 맺어야 하고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스트라와 탈렌에 더 많은 기회가 엿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프리스의 언급인데요.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탈렌 에너지는 아마존과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비스트라는 아직 빅테크와의 계약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스트라가 새로운 계약을 공식 발표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 체력에 대한 경계감이 장 초반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런 경계감이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유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질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죠. 또 퀄컴의 판정승으로 끝났던 암과의 소송도 있는데요. 반도체주 훈풍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 퀄컴과 암 두 글로벌 팹리스 간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죠. 오늘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들까지 함께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1면과 4면에 걸쳐서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나왔습니다. 포커스는 석유화학하고 건설 두 업종에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국내 업종이기도 하고요.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이 좀 불가피한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어려운 업종이면 비단 뭐 이 두 업종만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러니까 연말에 내놓은 이 산업경쟁의 재교 방안의 핵심 업종은 이제 석유화학과 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그 다음에 밑에 줄 공공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 이게 이제 각자 이제 가장 핵심 내용들이 제목에 이렇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석유화학은 방향은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스페셜티 상품의 이제 제품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 사업 재편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개편을 하겠다, 구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3조 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이 내용이 핵심이 좀 되는 거고,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급 과잉이 이제 나프타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한 설비를 합리화한다. 뭐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빠진 부분이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 또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 결국은 지금 중국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 석유화학 업종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중국과의 이 제품 경쟁력에서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고부가치 스페셜티 상품이고 또 하나는 덩치죠. 중국의 석유화학 업계가 이 기업들이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덩치를 좀 키우는 부분 결국 이제 빅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좀 빠져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일본 사례처럼 기업들 간에 이렇게 좀 합종 연행을 좀 유도를 하거나 좀 사실은 압박을 해서 덩치를 좀 키우는 규모의 경제를 더 키우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업계 자율에 좀 맡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주목이 되고요. 건설 쪽은요. 결국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돈을 못 버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지금보다 수익성을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의 순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을 지금 한 80% 초반인데 여기에서 1에서 한 3%포인트 정도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을 1에서 한 3%포인트 정도 높여주겠다. 그래서 건설사들의 이익을 좀 수익성을 좀 확보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단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물가 연동 개념으로 해서 건설비를 산정할 때 더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정부 주도의 사업구조 재편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인데 이 국민 세금이 몇 조 원이 투입이 돼서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세금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어떤 뭐 감독, 견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일종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증권면에 있는 얘기인데요. 불확실성 커진 증시 파킹 ETF로 피신하고 있다. 올해 아마 이 파킹 ETF 상품 가입하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조 단위가 되니까요. 근데 이 파킹 ETF 상품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품은 금리형 또 단기채 ETF 이 두 가지로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형은 CD 연동 같은 이런 그러니까 일정한 금리를 매일 이렇게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상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상품 요게 들어온 금액이 무려 9조 5천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최근에 순이입된 것도 700억이 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CD 금리 연동형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수익을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원금 보장도 되고 이런 어떤 장점 때문에 이런 금리 상품에 좀 이 투자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단기채 이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워렌 버핏이 미국의 이 1년 미만의 단기 국채에 굉장히 많은 뭐 300억 달러까지 나오던데 약간 그런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3개월, 6개월, 뭐 9개월 이런 짧은 어떤 단기 채권에 돈을 넣게 되면 그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거의 이게 한 5% 전후가 되거든요. 이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4에서 5%의 금리를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짧은 기간 확실하게 안정된 그런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이렇게 단기채 금리 ETF 상품에 투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단기형 그런 CD 금리 연동이나 이런 단기채 금리 ETF 상품에 돈이 들어오느냐?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년에 뭐 4번 내릴 거를 2번밖에 안 내리겠다. 근데 사실 그것도 2번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죠. 미국 인플레 상황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또 미국은 또 트럼프라는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것 때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들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금을 짧은 기간에 그래도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빨리빨리 챙기겠다. 이런 어떤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 시장 얘기인데 온라인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외국인 올해 삼성전자 빼면 한국 증시에서 12조 순매수를 했다. 이제 이 얘기가 됩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 특히 8월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주식을 샀었습니다. 금액만 보더라도 8월까지 누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25조 원을 샀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외국인은 올 들어서 맨날 팔기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반기 들어서 특히 9월 들어서는 외국인이 뭐 거의 뭐 일주일에 뭐 5거래일이라고 하면 한 3, 4거래일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간다 이런 약간의 공포감이 들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안 좋게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긴 한데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 20일까지만 누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은 일단 1조 5천억은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지금까지 무지하게 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물론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연간으로 이제 순매도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특히 9월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19조 8천억 원이니까 거의 20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조 원 가까이 순매도라는 거에 96%인 18조 9천억 그러니까 거의 19조 원이 삼성전자 단 한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에서 이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15, 6% 이것도 사실은 20%쯤 되다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높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라고 가장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거 팔다 보니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는 뭐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또 만약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고 그러면 또 지수가 또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물론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그 주식 고수들이 뭐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삼성전자가 어제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더 빠지질 않고 꾸준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뭔가 확실한 수급 주체만 생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럴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런 우리 시장에 따지고 보면 왜곡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시장의 어떤 그런 현재 이런 상황들이 반전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짧게 금감원에서 정치 테마주 이제 감독에 들어갔다. 이 말씀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정치 테마주들 엄청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어제도 뭐 일부 정치 테마주 요즘에는 이제 한 번에 다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올라가는 주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주는 뭐 급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계엄 이후의 상황을 좀 보면요. 코스피가 2.8%가 상승을 할 때 무려 이 지수 얘기입니다. 이 정치 테마주 지수는 무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50% 올랐으니까 개별 종목 중에서는 뭐 두세 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그 짧은 기간에 몇 개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사실은 수익을 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만 졸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시겠죠. 정말 선수들 아니면 정치 테마주는 들어가지 말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매일 뭐 20몇 % 상한가 쳤다는 얘기 들리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정치 테마주는 좀 투자가 위험한 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도 정치 테마주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정치 테마주 들어가셔서 사실은 재미를 보신 분들은 드물다라는 걸 또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시고 정치 테마주 이제 사실 또 끝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칩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는 연말을 좀 맞아서요. 아무래도 지금 최대 이슈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죠. 아직까지는. 최근에 신세계그룹의 정영진 회장이 재계 인사검증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머스크도 만났다는 얘기도 좀 들렸고요. 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정가와 이 재계 쪽에 두루 인맥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는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전 고문 모시고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고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좀 엄중한 시점이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좀 만나고 싶어도 좀 못 만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 회장이 만나고 왔고 가서 이게 이제 만났는데 이런 같은 요즘 같은 이런 정권이 교체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대국의 이제 당선인을 만났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한 재벌 총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요, 조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부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라라고가 뭐가 됐냐면요. 그저 플로리다에 있는 네네, 지금 이제 저택이죠. 대통령 저택이죠. 거기에 기업 CEO들의 순례지가 됐어요. 다 와요. 뭐 지금 뭐 소프트뱅크서부터 뭐 지금 안 간 사람이 없고 안 간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떴는데 우리 기업은 뭐 하냐 이런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면 머스크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머스크고 요번에 백악관의 AI 차르가 된 데이브 섹스도 페이팔 출신. 그다음에 켄 하월이라고 덴마크 대사에 지금 임명되신 분도 공동 창업자.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떴고 지금 뭐 여러분 뭐 들어보신 걸로는 일론 머스크가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요. 예, 그 얘기가 나와서 네.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뭔 소리냐 발끈했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자 대통령 나오면 사실 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럼요. 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머스크 그럼 총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총리란 직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안을 뒤집는 걸 보니까 대단히 지금 뭐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무슨 얘기 지금 당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공화당 당내에서 하원 의장 시키자. 예. 미국의 제도는요. 하원 의장은 의원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머스크가 하원 의장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기업가들이 지금 굉장히 전면에 나서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고 기업가들을 왜 좋아하는지 이거 다 가서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 지금 뭐가 되지 않겠어요? 베이조프 민주당 굉장히 지지했는데 가서 만났어요. 그 아마존도 아주 고개를 그냥 그리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저 주커버거도 그렇고 다 베이조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이제 나눠서 좀 후원금도 내잖아요. 28만 불 냈어요. 근데 이번에 만찬한다 그러니까 100만 불 턱 내더라고요. 지금 가서 과연 뭐가 바뀌느냐.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여야 이가 합의한 예산안을 이 일론 머스크가 무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셧다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셧다운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정가에서는 이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1번 중국 투자 제한의 항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빠져요. 예산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자기 공장이 거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지금 이것을 제한하는 게 먼저 올라갔는데 그것도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CEO들이 할 일은 빠르게 만나서 예. 지금 자기네들의 이런 뭐 소원수리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그거 아니야? 머스크는 그렇게 가서 잘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이래서 지금 마르라고가 기업 CEO의 성지 순례지가 된 지금 사연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있는 지금 정용진 회장이 가서 좀 15분 이상 뭐 밥도 같이 먹었던데 같은 테이블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겠죠. 15분인데. 예. 2박 3일의 일정으로 갔는데 4박 5일로 늘려가면서까지 그거는 좀 만나고 의미가 있는 것 왔다.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만나고 왔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들 했지만 무슨 얘기는 듣고 오지 않았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럼에도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과연 이제 이 가장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트럼프 100일이 아니라 트럼프 취임 100시간이거든요. 100시간이면 100시간 안에 다 쏟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3, 4일, 예, 3, 4일 정도인데. 예, 취임하자마자 100시간 안에 모든 걸 쏟겠다 그러니 지금 과연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면 가서 귀동냥이라고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줄을 서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CEO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근데 것 사실은 상황입니다. 정용진 물론 신세계 그룹이 국내에서 뭐 재계에서 뭐 그렇게 그 작은 그룹이 아니긴 한데 우리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 쪽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나 이쪽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유통 쪽이니까 규모가 어쨌든 작은 건데. 근데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가서 뭐 만난다든가 뭐 정의선 회장이 가서 뭐 만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어서 이게 좀 걱정이 좀 돼서요. 정용진 회장은 지금 미국에서 유통업체 4개를 M&A를 해서 샀어요. 예, 미국에서 이제 유통업을 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갖고 그러면은 뭐 빠르게 이거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냐. 뭐 신세계가 이제 뭐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로 가자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유통업이 뭐 가장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그럼 미국 그런 4개의 M&A를 한 그런 체인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는 와야 뭘 짤 거 아니겠습니까?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전자하고 20일 SK가 전체 글로벌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거를 못 지금 얘기를 못 하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환율이 어떻게 되느니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갖고 온다면은 내년도 계획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뭐 알 수 있는 단초들을 갖고 오지 않겠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성격상 친하지 않으면 뭐 말도 안 해요. 친소 관계 되게 따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가도 안 만날 수 안 만나줄 가능성이 안 높다 만날 이 수- 말씀이시구나. 아니 자기 사돈을 그리스 대사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요번에 그리고 일기 내각을 보면은 잣대가 딱 하나예요. 그렇죠. 충성도예요. 충성심 하나죠. 예?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친소 관계가 굉장히 지금 쌓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인들이 갖고 저도 지금 뭐 궁금한데 이제 한 3, 4일 있으면 무슨 얘기가 이제 했는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앞날에 어떤 그러겠죠. 지침을 줄 수 있어서 귀를 열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최근에 외교부 1차관이 방미를 해서 트럼프 측은 만났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얼굴조차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계 쪽 인사들도 제대로 좀 면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쪽도 만나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 취임이 불과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씨 이거 괜찮나 걱정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1기와 2기가 뭐 같은 듯하면서 지금 굉장히 다른 네.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냉정히 따져야 될 게 지금 출발점이 1기 때는 집권 초반에 경기 회복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경기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또 인플레이션 압력도 조금 다소 확대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막아가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것보다 하여튼 지금 미국 정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 트럼프 100일이 아니라 트럼프 100시간. 100시간. 네. 그 안에 다 쏟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다 던집니다. 파나마 운하 예, 그거 예. 갖고 오겠다. 예. 그다음에 그린랜드 사겠다. 뭐 등등 뭐 했던 얘기들 다 하고 있고 지금 나토에 뭐 방위비 올려라. 5%까지 올려고 그랬더라고요. 네, 지금 5%. 2%인데. 아니 2%고 대선 때는 3% 했는데 지금 5%로 올렸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지금 2.9%밖에 안 돼요. 그런 등등의 지금 굉장히 싸움을 이겨놓고 가려고 네. 선제적으로 지금 계속 막 던지네. 뭐 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동량이라도 하나 더 하갖고 오면은 얼마나 좋지 않겠냐 뭐는 이런 생각들을 지금 문전성시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뭐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예, 예. 지금 뭐 57번의 최고치를 지금 경신할 정도로 좋고 특히 지금 가서 기동량 해야 될 것들은 1번 이제 앞으로 달러의 이 방향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년도 투자 계획이라든가 내년도 운영 계획을 못하는 게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뭐 아시겠지만 삼성이 이제 보조금은 받았어요. 네. 근데 26% 깎였잖아요. 깎였죠. 깎였는데 사실 삼성이 환율 때문에 투자액을 16%를 감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26%가 된 거예요. 네네네. 등등 지금 환율에 대해서라도 조그만 단초라도 지금 얻고 싶어 하고 등등이 지금 뭐 기업인들은 굉장히 지금 이런 정보에 목말라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우리 뭐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뭐 대거 방문단이 가서 이렇게 싹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재계 쪽에서 뭐 짧게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혹시 재계 쪽에서 뭐 요즘에 이제 환율 얘기는 잠깐 말씀하셨고 트럼프 쪽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좀 급한데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등등등 이런 어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줄된다라는 거 이 정도. 줄되는 거고 사실 이제 거기 갈라 그러면 사실 이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로비스트들을 해서 이 뭐 얘기를 하고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순번에서 이제 뒤로 확 밀려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참 우리 쪽에서는 특히 이제 뭐 ILN이 뭐 칩스법이 등등등 네. 우리 주력 산업이랑 걸려 있는 게 되게 민감한 게 많은데 이게 뭘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뭐 로비를 하든 뭘 하든 또 아는 사람을 만나들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뭐 유통 쪽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그렇습니다. 뭐 얘기했다는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유통 쪽 외에 다른 어떤 주력 산업 관련된 부분에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연결이 돼서 한 거는 지금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보편 관세 못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의회가 관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특별한 경우일 때 대통령 때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 관세 못하는 거예요. 상호 관세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지금 얘기하는 10에서 20% 보편 관세 또는 중국에 대한 60% 관세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리틀 프레스컬 지금 텍스 액트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지금 사실은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사실 이제 상호관세법 이것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많은 정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재계의 지금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달러의 방향성 관련된 부분 또 하나 관세 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편 관세 부분이 어쨌든 우리한테도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적 근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만들어질지 또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재계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취임 관련된 이유로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트럼프가요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가 대놓고 4가지 산업을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AI와 암호화폐, 그다음에 에너지, 뭐 전력, 금융, 규제 완화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전혀 새삼스러운 건 아닌 내용들이고요. 이미 네.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왔던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 내용, 이 4가지 뭐 굳이 따지자면 5가지 이 섹터가 투자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뭐 이를테면 미국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이럴 때 결국은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5가지 중에 제가 중시 보는 거는 여기 게임 체인저가 하나 들어가 있죠.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는 달러 패권에까지 지금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나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는 저는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 섹스를 백악관에 AI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을 해요. 예. 그렇다면은 뭔가 좀 크게 이것으로 지금 갈라 그러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대해서는 강달러, 아시아에 대해서는 약달러의 정책을 갖고 가겠다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와서 피부에 닿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율하고 바로 직결이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등등의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는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의 이제 뭐 관심사는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가 지금 가장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돼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난 1기 때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에 1.1%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예. 보고서들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4분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인도스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물가 안정의 지금 핵심을 저가의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인상으로 인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부분을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상쇄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뭐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에너지 비용이니까 가격이니까, 예. 이제 그 부분들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셰일가스를 갖고 가고 LNG 많이 한 다음에 지금 EU에게 폭탄을 던진 게 뭐냐면 우리 거 사라. 니네 러시아 거 뭐 천연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러고 사니까 니네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페트롤리움 패권을 자기 쪽으로 갖고 오면서 달러화도 강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또 뭐 지급 방법을 암호화폐로 한다 그러면 그거조차도 굉장히 큰 이 전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묶여서 지금 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전개 사항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암호화폐라는 건 뭐 찍어내면 되잖아요. 달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근데 제한적이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를 코인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 비트코인은 2100만 100만 개인데 개밖에 안 지금 되니까. 1900만 개 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거의 다 거의 다 됐잖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00만 개도 지금 미국에서 채굴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예, 예. 등등의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금 방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게임 체인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이제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반독점법도 지금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분야의 반독점법을 푼다는 그건 얘기예요? 이제 뭐 한번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 거지만. 이 반독점법이 가는 것들은 보면은 뭐 대개 이제 지금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이제 저거는 한 뒤통수 빡 맞은 것 중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뭐가 되고 싶으냐면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돼서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제가 뭐 외국 분들하고 또 미국 정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니네를 자꾸만 그레이트 하는데 그레이트의 정의가 뭐냐? 니네가 진짜로 달러를 많이 벌어서 니네 부유하는 게 그레이트냐? 근데 답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나는 그리고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뭐 소름이 끼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린랜드 산다, 파나마 운하 우리 다시 갖고 온다, 뭐 나토 뭐 올려라, 나토는 우린 빠질 거다, 파리기후 뭐 다 나온다, 뭐 등등을 아주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 우리가 고생길에 들어왔었구나 예. 하는데 저는 뭐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한 번 처음에 우리가 당할 때는 그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째 똑같은 걸로 당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방어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잘 못한 네, 거니까. 그 자세로 이 길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당하는데 뭐 두 번째 똑같은 일로 당하는 건 우리가 바보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이제 뭐 미국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제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중국 관련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식의 어떤 방향 설정이 언뜻 생각하면은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뭐 거의 뭐 때려잡을 것처럼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 내에서는 바이든보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와는 내고를 할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허세로만 봐야 되는 거지. 소위 말하는 블러핑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정말로 중국과 뭔가 중국을 완전히 잡아서 절대로 이제 굴기를 못하게 막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헷갈린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던진 거는 자 협상하자. 협상하는 건 좀 확실하다. 그거는 근데 얘기를 줬고. 니네 줄 거를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라. 그게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2027년도에 대만 통일이 지금 시진핑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래? 그럼 그건 큰 변곡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쭉 짜보면 2027년도에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올라오면 2025년도에는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더라도 2026년은 그걸 당겨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로 따지면 이 미국도 이 내년이 뱀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뱀해가 가장 수익률이 낮아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1년 차가 지금 해서 거기서 얼만큼 상쇄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2006년도에 주식 시장이 더 불확실한 거는 확실합니다. 2026년이. 예, 2027년도 미중에 지금 싸움하는 거는 토닥토닥 지금 잼 날리는 거거든요. 그때 세게 붙으니까 내년도에 여러분들 마음껏 투자하시고 마음껏 수익률을 올려서 조금 이제 어려울 때를 대비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크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내년 초에 또 워싱턴에 한번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조창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트럼프 이제 위에 단상에서 드시지만 이제 밑에서 같이 밥 먹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많은 뭐 외국의 네, 분들도 네.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트럼프 캠프 사람들도 이제 만나고 하면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2월달에 첫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이제 네. 한번 가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전에도 뵙겠습니다만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한번 좀 저희가 따로 좀 특별하게 시간을 아니, 좀 여러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예. 제일 큰 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고요.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